자, 좀 전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제2편까지 봤어요. 수요 공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 정리했고, 제3편에서 소비자 이론 볼 건데, 소비자들의 행동 원칙에 관한 내용 볼 겁니다. 6장 한계 효용 이론이 첫 번째 페이지인데, 전체적인 개관할게요. 소비자 선택의 균형,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소비자 이론인데, 소비자 이론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이론은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과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는 뭐야? 확실성은 소비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갑작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는 거고,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은 미처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주부가 남편의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애들 교육비로 얼마, 그 다음에 식비로 얼마, 주택 주거비로 얼마, 이렇게 딱 소비 계획을 짜서 소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장이 실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소비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되잖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는 게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게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 그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이 주류 쪽이지만 이쪽도 요즘에 굉장히 이론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기수적 효용 이론과 서수적 효용 이론, 그리고 이른바 객관적 효용 이론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 있는 기수적 효용 이론이 한계 효용 이론에 해당되고, 서수적 효용 이론이 그 유명한 무차별 곡선 이론, 마지막으로 객관적 효용 이론이 현시, 선호 이론이 될 터인데, 물론 불확실성하의 소비자의 이론을 우리가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부르죠. 폰 노이만과 모르겐스턴의 이렇게. 먼저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이 있는데, 이 중에 기수적 효용 이론의 뜻은 뭡니까? 기수가 뭐야? 기수가 하나, 둘, 셋, 넷, 1, 2, 3, 4, 즉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가 기수지, 카디널한 개념이에요. 서수는 뭐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디널한 개념이지. 이쪽은 순서가 중요한 거죠. 기수적 효용 이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 효용은 뭐야? 효용은 제품을 소비했을 때 얻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그게 효용인데, 기수적 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했을 때 얻는 만족도를 절대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소비 이론을 펼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이렇게 있는데, 너 사과 하나 먹어볼래? 자, 사과 하나 먹어라. 사과를 먹었어. 너 기분이 얼마나 좋니? 47.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 하나 더 먹어볼래? 하나 더 먹었지. 이번에는 얼마야? 36.4? 이렇게. 예. 하나 더 먹어볼래? 이번에는 26.2? 뭐 이렇게. 만족도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한계 효용 이론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는 그걸 비판하겠지. 야, 어떻게 그걸 절대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굉장히 힘들 것이란 말이야. 그렇지. 대신 이쪽에서는 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선호의 순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사과를 하나, 둘, 세 개 먹었을 때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는 각각의 사과의 만족도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첫 번째 사과가 가장 맛있고
두 번째 사과가 조금 덜 맛있고 세 번째 사과는 별로 먹기 싫더라. 그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는 게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예. 조금 더 얘가 현실적이겠지. 현시선호 이론에서는 뭘 강조해? 그 둘 다 거짓말이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거 있지.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야, 첫 번째 숟가락이 제일 맛있든 세 번째 숟가락이 맛있든 똑같이 뭐. 아니 그래도 순서를 한번 얘기해봐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 결국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크기든 순서든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했을 때 얻는 만족을 얘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관찰해. 즉 현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선호 관계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공통적인 소비자의 행동 원칙 또는 최적의 소비 조건을 도출해내자, 이런 시각이에요. 말하자면 기수적 효용 이론과 소수적 효용 이론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원칙을 일정하게 딱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실제 현실에다가 적용해보고자 하는 거. 예, 이게 바로 기수적 또는 소수적 효용 이론이라면 객관적 효용 이론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현실에서의 소비를 이걸 관찰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일종의 소비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객관적 효용 이론이야. 그래서 가끔씩 기수적 효용 이론이나 소수적 효용 이론은 연역적인 접근 방법임에 불구하고 이고 객관적 효용 이론 또는 현시선호 이론은 이른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의 소비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지. 이해해 보시고요. 얘는 나중에 별도로 배웁니다. 이른바 확률 변수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한계 효용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 자르고.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 그건 바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야.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에서 또 중요한 게 효용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효용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총효용, 평균효용, 마지막으로 한계효용. 총효용을 영어로 total utility라고 부르고 평균효용을 average utility, 한계효용을 marginal utility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한계효용의 개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총, 평균, 한계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 지금은 총효용, 평균효용, 한계효용이지만 좀 지나면 총생산, 평균생산, 한계생산, 또 좀 지나면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또 조금 지나면 총수입, 평균수입, 한계수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총과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아예 이참에 총효용, 평균효용, 한계효용을 배우는 김에 말이야 경제학에 등장하는 총과 평균과 한계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쉬워. 그걸 한번 해볼게요. 경제학에서 총, 평균, 한계의 개념이 있는데 총은 토탈의 개념이고 평균은 에버리지의 개념, 한계는 마지널의 개념일 텐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 야구 경기를 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이렇게 9회까지 야구 경기를 해. 팀은요, 타격이 가장 좋은 최고의 팀 사랑해요? LG.
야구는 LG지. 사랑해요, LG. LG가 타격이 좋아. 알지? 왜냐하면 쌍둥이, 트윈스잖아. 둘이 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 같지만 둘이 치는 거야. 자세히 보면. 아닌 것 같아? 자세히 봐. LG가 1회에 대거 6점을 득점하고 2회에 잠깐 쉬었다가 3회에 4점, 4회에 3점, 5회에 6점, 6회에 쉬었다가 7회에 2점, 8회에 3점, 9회에 1점 홈런을 치고 게임을 끝냈어요. 이겼겠지? LG가 얻은 총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직업병이 하여튼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안 구해도 돼. 그 직업병이 다 있지. 수험생들은 어디 식당 가서 메뉴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다 외워야 돼, 일단. 본능적으로. 처음부터까지, 가격까지 다 외우고. 집에 오면 막 기억나지. 저는 어떨까요? 메뉴판을 보면 설명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건 어떻고요? 요건 어떻고, 이렇게. 고시 2차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 목차를 잡어. 서론, 가격, 본론, 맛, 뭐 이렇게. 자, LG가 얻은 총 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의 점수를 다 더해서 구하겠지. 그치? LG가 한 회당 얻은 평균 점수는 어떻게 구할까? 그건 총 점수를 구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줘? 9로 나눠주면 한 회당 평균 점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LG가 얻은 한계 점수를 말하라. 그렇게 했을 때 한계, 여러분 기억납니까? 한계에는 어떤 뜻이 숨어있어? 추가적인이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LG의 매회의 한계 점수는 몇 점이냐라고 말하면 2회의 추가적인 점수 6점, 2회의 한계 점수는 0점, 3회에는 4점, 5회에는 4회는 3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야. 결국 매회 얻은 각각의 추가적인 점수, 그게 바로 한계 점수야. 그렇다면 내 말이 맞아요? 총의 개념은 각각의 한계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게 바로 총이야. 한계의 합이 총이야. 따라서 총의 변화분이 한계입니다. 만약에 한계 값이 함수 형태로 주어지면 총은 한계 값을 다 적분해주면 돼요. 그치? 이게 바로 총의 의미야. 그 다음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해? 그건 바로 총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일정한 변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야구라면 9라는 숫자로 나눠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한계 값은 어떻게 구할까? 한계 값은 총의 추가적인 변화분, 이게 한계 값인데 아까 총은 한계의 적분값이라 그랬지. 그러면 한계는 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네, 총의 미분값, 이게 바로 한계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여기가 회야, 회. 무슨 말인가 하면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9회 이렇게 됐어. 매 회당의 총 점수를 한번 나타내 보면 1회에는 6점, 2회에는 뭐 추가적인 점수 없으니까 2회까지의 총 점수는 6점, 3회까지의 총 점수는 10점 이렇게 올라가겠지. 대충 내가 이렇게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이 곡선은 뭐가 됩니까? 총 점수 곡선이 돼. 총 점수 곡선. 자, 1회까지의 총 점수는 어떻게 구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구해지지. 2회까지의 총 점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구해지죠. 3회까지의 총 점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구해져. 자, 예를 들어서 3회까지의 총 점수는 몇 점이야? 그건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3회까지의 총 점수가 나오지. 3회까지의 총 점수는 몇 점입니까? 10점 요렇게 나오겠지. 아마도. 자, 3회까지의 총 점수가 나왔어. 3회까지의 평균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구해? 3회까지 얻은 총 점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3회까지의 회당 평균 점수 나오겠죠. 결국 요 높이를 요 길이로 나눠주면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요것 나누기 요것은 즉 요것분의 요것은 이점과 원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기울기, 요게 바로 요것분의 요것 아니야? 따라서 3회까지의 평균 점수는 총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치?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곡선의 미분값은 그 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3회에서의 한계 점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요 기울기, 요게 뭐가 되는 거야? 3회의 한계 점수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걸 이용하면 우린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총이라는 곡선이 주어지면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건 바로 총의 의미가 붙어있는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긴하게 사용될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총 곡선이 주어졌을 때 한계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그건 총 곡선의 한 점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죠. 이게 바로 한계값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해요. 예. 따라서 됐네. 이제 토탈 유틸리티 총 효용을 어떻게 구해? 얘는 총 효용은 한계 효용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 그 다음 평균 효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평균 효용이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1개부터 2개, 3개 해가지고 10개까지 먹었어. 사과 10개 먹었을 때 총 효용을 구했다면 평균 효용은 어떤 뜻이야? 사과 1개당 평균적으로 효용이 얼마냐 그 얘기지. 어떻게 구해? 사과의 총 효용을 뭐로 나눠주면 돼? 사과 먹은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사과 먹은 개수 Q 이렇게. 예. 총 효용을 제품의 소비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효용이 돼요. 그 다음 한계 효용을 어떻게 구합니까? 한계 효용 어떻게 구해? 총 효용을 사과의 소비량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해주면 되겠지. 미분값.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의 개념이야. 그 다음 총 효용 곡선이 주어지면 평균 효용은 어떻게 구해? 총 효용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균 효용의 값이 되는 거야. 그치?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한계 효용을 어떻게 구하면 돼? 그건 토탈 유틸리티 곡선, 총 효용 곡선의 한 점에서의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Q, 여기에 토탈 유틸리티, 에버리지 유틸리티, 마지널 유틸리티, 여기에 Q.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다. 자,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점점 하나씩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과만 먹으면 기분 어떨까? 좋지. 맛있어요. 막 먹어. 그런데 사과를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먹으면 어때? 배가 부르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만족이 점점 줄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배도 부르고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억지로 먹어야 되면 오히려 만족이 감소하겠지. 마이너스로. 따라서 제품의 소비량과 총 효용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곡선이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총 효용 곡선이라고 불러요. Total Utility Curve.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아. 소비량이 작을 때에는 소비량 증가에 따른 효용 증가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지만 일정 정도 소비량이 증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느리게 증가하다가
아예 너무 많이 소비하면 오히려 만족이 감소하더라. 그런 뜻이지. 이해가십니까? 자, 봅시다. 이때 총효용 곡선과 평균효용, 한계효용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총효용 곡선은 어디에서, 총효용은 어디에서 극대가 돼? 이 점에서 총효용이 극대가 되겠지. 자, 총효용 곡선이 극대인 이 점에서 한계효용은 얼마일까? 그렇죠. 어떻게 구한다? 총효용 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효용 값인데 총효용 곡선이 극대가 되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제로. 따라서 요 점에서는 한계효용 값이 0일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아예 원점에서는 만족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한계효용도 제로일 거고, 그치? 그 다음 요 점에서의 한계효용은 어떻게 구해? 접선의 기울기, 그치? 요 점에서의 한계효용은 접선의 기울기. 증가하네, 한계효용이. 요 점에서의 접선의 한계효용은 접선의 기울기. 또 증가하죠. 이 점에서의 한계효용은 접선의 기울기. 증가하는 듯 하다가 언젠가부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고 이 이후부터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한계효용은 어떤 형태를 가질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을 지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를 가질 거야. 한계효용이 어디에서 가장 커질까? 대충 눈으로 보니까 한 이쯤에서 가장 커질 것 같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이 점선상에서 한계효용이 가장 커져서 한계효용 곡선은 이 노란색 점선 왼쪽에서는 증가하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하되 이 점에서는 0을 지나야 되니까 한계효용 곡선은 다음과 같이 형성될 거예요. 이게 마지널 유틸러티 커브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 점에서 한계효용이 가장 커지다. 그 다음 이번에는 평균효용 봅시다. 요 점에서의 평균효용은 어떻게 구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치? 요 점에서의 평균효용은 요렇게 연결한 기울기. 커지네, 그치? 요 점에서의 평균효용은 요렇게 연결한 이 기울기. 점점 커져. 이런 식으로 커지면 평균효용이 가장 커지는 점은 어딜까? 그건 아마도 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딱 접하게 되면 어때? 거기서 가장 평균효용이 극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평균효용 곡선은 가장 커져요. 이 점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평균효용은 감소하고 이 점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평균효용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이게 에버리지 유틸러티 커브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총효용과 평균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내 말이 맞는지 봅시다. 총효용이 가장 커지는 점에서 한계효용은 0이 되고 평균효용은 0보다 커요. 그 다음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평균효용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평균효용도 감소하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 평균효용이 감소하면 한계효용은 언제든지 감소하지만 평균효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한계효용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게 되고, 맞죠? 그 다음 평균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효용은 평균효용보다 아래쪽, 즉 작고, 평균효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효용은 평균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커요.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총효용도 증가하고,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총효용도 감소합니까? 아니야. 한계효용이 감소해도 0보다만 크면 여전히 총효용은 증가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풀려면 내가 얘기한 것들을 외워야 될까? 아니면 이 그림을 외워야 될까? 그림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 그림은 암기해야 되는 그림이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지널 유틸러티 커브를 좀 봅시다. 이 마지널 유틸러티 커브 한계효용 곡선은 처음에는 좀 증가한 것 했지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어떤 형태를 가져? 체감하는 형태를 가지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적어도 경제 원론 수준에서는 언제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모든 제품의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야 그게? 제품을 똑같은 걸 계속 소비하면 만족이 점차 감소한다 그 얘기야. 그런 얘기 있잖아. 칭찬도 3-4번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뭐야? 반복하면 만족이 감소한다 그러지. 그런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한계형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어떤 제품은 특이하게 제품의 소비를 하는 초기에는 어때? 한계형이 오히려 체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약간 수정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체감한다 이렇게. 혹시 이 부분은 왜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게 스키야 스키. 스키장 처음 와가지고 스키를 탔어. 막 넘어지지. 고통스러워.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또 타보니까 약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넘어지니까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스키가 어느 정도 몸에 익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때? 굉장히 만족이 급증하는 거지. 그래서 막 상급자 코스 가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지만 딱 한 번 가봤어요. 제 친구가요. 저 처음 가서 초보도 아니고 초급 있지. 가장 애들 썰매 타는 데 있잖아. 거기 데리고 가서 저보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한 2번 넘어지고 내려갔거든. 저 보더니 넌 소질이 타고났다. 이게 처음 와서 여기를 내려가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한 2번 더 타니까 안 넘어지고도 내려갈 수 있게 됐어. 그랬더니 너는 일찍 태어났으면 스키 선수를 했을 거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더니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데를 가자. 그랬더니 중급을 데리고 갔어요. 올라갈 때는 몰랐죠. 딱 내려서 보니까 말이야. 이건 절벽이야, 절벽. 내려가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건 도저히 목숨을 걸지 않고는 못 내려가겠어요. 그 친구는 먼저 갈게 그러더니 내려갔어요. 스키 벗었습니다. 들고요. 굴르다가 걷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스키를 꺼놓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키는 좀 접고 보드를 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드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이쪽은 그런 구간이지. 근데 스키 많이 타면 어때? 정말로 너무 익숙해지면 오히려 한계효용이 체감하겠죠. 그래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또는 궁극적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모든 제품에 통용되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제품은 소비량이 증가할 때마다 한계효용이 체감한다고 기억해야 돼요. 되셨죠?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봅시다. 어떤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X제하고 Y제를 소비하는데 X제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고 Y제 하나의 가격도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얘는 뭐예요? X제의 한계 효용. 그렇지? 얘는 뭡니까? Y제의 한계 효용. 이 사람은 100원을 들이면 얘를 느낄 수도 있고 얘를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대.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은 돈 100원이 있으면 뭘 소비하는 게 유리해? X제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만약에 소비 계획이 다 짜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X제 하나를 덜 소비하고 그래서 요만큼을 손해보되 그 돈으로 X제 하나를 추가로 소비하면 요만큼이 더 효용이 증가할 테니까 전체적인 효용은 더 커지겠지. 따라서 이런 상태일 때는 그 사람은 X제의 소비를 늘리고 반대로 Y제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반대로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X제의 소비는 줄이고 Y제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상태, 즉 소비의 최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해야 돼? 바로 X제 하나를 먹었을 때의 한계 효용과 Y제 하나를 먹었을 때의 한계 효용이 같으면 되겠죠. 이해가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소비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더 이상 동일한 금액으로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 최대한의 효용이 달성되는 거지. 이때 그 사람은 최적의 소비를 누리고 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됐다라고 부릅니다. 요게 바로 뭐야? 최적의 소비 조건이 돼. 그런데 이 소비 조건은 모순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X제하고 Y제의 가격이 같으면 동일한 100원으로 얘를 느낄 수도 있고 얘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둘이 같게 되면 이 사람은 소비를 변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제의 가격이 200원이 되면 말이야. 이제 요걸 하나 느끼기 위해서는 100원이 들지만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 200원이 들어. 그렇지? 2배의 돈을 주고 100원을 들였을 때의 효용과 같은 효용을 누린다면 이건 선택이 잘못된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두 재화의 가격이 같을 때에는 성립하지만 두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이 원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X제와 Y제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더라도 언제나 성립할 수 있는 최적의 소비 조건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바로 X제의 한계 효용을 X제의 가격으로 나눠주고 Y제의 한계 효용을 Y제의 가격으로 나눠줘서 이 양자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가격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가장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소비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봐. PX는 X제의 가격이겠지. X제 가격이 하나에 100원이야. 그 다음 X제 하나를 소비하면 1000만큼의 만족을 얻어요. 그러면 1000 나누기 100 하면 얼마야? 10. 그 10이 의미하는 건 뭐야? X제 구입에 쓴 돈 1원이 주는 한계 효용을 얘기하겠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PX분의 MUX를 X제 지출에 쓴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라고 불러. 똑같은 논리로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Y제 지출에 쓴 돈 1원당 한계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PX분의 MUX 이퀄 PY분의 MUY가 같다라고 하는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화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소비자의 최적 소비 조건은 뭐다? 그냥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면 옳지 않고요. 반드시 화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해야지 옳은 표현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한계 효용 이론에서 얘기하는 최적의 소비 조건이야. 뭐야? 이 최적의 소비 조건은 PX분의 MUX 이퀄 PY분의 MUY가 되는 거죠. 저렇게 소비하면 소비자는 만족이 가장 커진다 뜻이야. 여긴 지금 제품이 2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이 한 100개쯤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100개의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다 같도록 소비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어때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소비하고 있어요. 이걸 응용하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여러분들이 회계사 1차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내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회계사 1차 과목이 몇 개야? 몇 개야? 몰라? 5개? 6개? 7개? 5개? 5개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각 과목당 공부한 시간 1분당 추가 점수가 모두 같도록 일치시켜서 공부하면 그게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특정 과목을 무조건 많이 점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과목에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거야? 공부 시간
공부시간 1분당 한개 점수 균등의 법칙에 맞도록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점수가 가장 극대화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은 시간이 지금 하루야. 이 하루 동안에 경제학을 공부할까? 상법을 공부할까? 아니면 뭐 회계학을 공부할까? 이 고민을 할 때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추가적인 점수가 가장 높을 것 같은 과목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임박하면 뭐 지금은 빠졌지만 시험 직전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때? 조금 선택이 잘못됐죠. 시험 직전에 경제학 공부, 그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거든. 워낙 깊이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단순히 암기하는 거 이런 게 효과가 빠르잖아. 그렇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이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6장 교재 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효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술적 효용과 소수적 효용의 차이 알아야 됩니다. 체크하세요. 넘겨요. 148페이지 소비자 이론의 전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149페이지 한계 효용 이론 기본 가정은 뭐 생략하고 밑에 보시면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비교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나중에 하나 더 써야겠지. 뭐야? 평균 효용에 관한 설명도 써두시고요. 그림 넘길게요. 150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비교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뭐도 알고 있어? 평균 효용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평균 효용 곡선을 그려 넣어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소비자 균형.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회색 박스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PS분의 MUX 이퀄 PR분의 MUY. 그 박스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그럼 틀린다 그랬지.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화폐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반드시 확실하게 구별하세요. 밑에 있는 참고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2페이지.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수요 곡선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PQ 이렇게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의 높이가 뭘 의미한다고? 재화의 추가 소비에 따른 한계, 편익. 따라서 수요 곡선 뒤에는 언제나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마지날 베네핏이 숨어 있는 거야. 그치? 이 마지날 베네핏의 의미가 뭐라고? 제품을 추가로 한 단위 소비할 때 얻는 한계, 편익, 만족도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뭐랑 같습니까? 얘는 한계 효용과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그치?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해? 그 이유는 제품을 계속 소비하면 추가적인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인데 결국 그건 뭡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을 하는 이유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결국 뭡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용하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하향의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냥 있다 그 말이야. 읽어보세요. 도출될 수 있다 뿐입니다. 과정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오른쪽 페이지 가치의 역설. 이걸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도 불러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 이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 예. 실례했네. 이 양반이 말이야. 1776년에 국분을 간 책을 처음 쓰면서 경제학의 틀을 갖춘 그런 사람이잖아. 예. 경제학의 아버지지. 이 사람이 현대 경제학의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납득을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의 역설이야. 물은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 어때? 굉장히 크잖아. 여러분 사흘만 물을 안 먹으면 사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은 어때? 생명과 같으니까 그건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높은 가치가 있지. 다이아몬드는 어때? 물론 가지면 좋지. 근데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물만큼 힘들어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 뭐 가끔은 말이에요. 나는 뭐 물은 없어도 된단 말이야.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아주 특이한 사람이지. 경제학은 특이한 사람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을 고려하지.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주는 효용은 분명히 물보다 작을 터인데 동일한 크기나 동일한 부피 또는 동일한 무게의 물과 다이아몬드를 시장에서 어떤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이아몬드가 비싼 가격에 팔리잖아. 그렇지. 그게 뭐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물건의 시장에서의 가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말이야,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설명해낸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이 한계효용 이론을 주창한 이른바 한계효용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본스, 맹거스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한계효용 이론을 통해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의 역설을 풀었단 말이야. 어떻게 풀었는지 봅시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어떤 재화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 그 물건의 사용 가치와 그 물건을 시장에서 교환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교환 가치로 나누어지는데 이 교환 가치가 바로 뭐겠습니까? 시장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한계효용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건의 사용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물건의 총효용, total utility야. 반면에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총효용이 아니고 한계효용, marginal utility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Q water, 여기는 price water, 여기는 price diamond, 여기도 Q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볼게. 자, 여러분 물이건 다이아몬드건 우리는 모든 제품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고 기억하기로 했죠. 그치? 그리고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 높이를 마지널 베니핏 또는 한계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물과 다이아몬드의 마지널 유틸리티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라? 요게 마지널 유틸리티 워터, 얘가 마지널 유틸리티 다이아몬드. 그치? 체감한단 말이야, 한계효용이. 첫째, 물은 우리가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물, 심지어는 오늘 하루 먹은 물만 해도 굉장히 소비량이 많아. 물은 소비량이 어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어? 이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따라서 Q스타 한 단위를 소비했을 때 물의 한계효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요만큼 되는 거지. 얘가 뭐야? 지금 현재 물의 한계효용의 크기. 그치?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우리 소비량이 얼마나 돼?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모든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소비량은 거의 제로이거나 아주 조금이거나 아니면 많다고 생각했는데 가짜거나 대부분 그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다이아몬드 소비량은 극히 작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게 우리들의 다이아몬드 소비량이라면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의 한계효용은 얼마나 되는 거야? mu 다이아몬드만큼 되겠죠. 그런데 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총효용은 어떻게 구해? 총효용은 한계효용의 합이잖아. 여기 수직거리가 다 한계효용이니까 여기에 수직거리를 다 합치면 바로 이 전체의 면적, 이게 되겠지. 이 전체 면적 이게 뭐야? 총효용 워터가 되겠지.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될 거야. 이게 바로
토탈 유틸리티 다이아몬드야. 결국 어때요? 물은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총효용은 매우 커, 그치? 예, 물의 총효용은 매우 커. 결국 물의 사용 가치는 매우 크단 말이야. 하지만 물은 충분한 양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 한 단위에 따른 한계효용의 크기는 매우 작아.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총효용은 매우 작지만 한계효용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괴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결국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치의 역설은 역설이야, 역설이 아니야. 역설이 아닌 거지. 알고 보면 당연한 결과야. 당연한 거.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우리가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 또는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 그 부모님들이 말이야, 힘든 와중에도 이게 자녀를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막 이렇게 곱게 키우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말이야. 맹모 삼천지교 하면서 힘들게 길렀어. 근데 이제 자녀가 장성해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지. 예.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연인, 눈에 뵈는 게 없죠.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나지 마라, 뭐 나쁜 사람인 것 같다, 엄마 말을 들으렴, 아빠를 믿어라, 안 믿지. 예.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막 한탄하잖아.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잘 키웠는데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듣고,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연인의 말을 듣느냐. 그럼 당연한 거지. 부모님의 사랑, 큰 거 알아. 근데 어때? 많이 받았지, 지금까지. 충분해. 멈춰.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크지만 추가적인 한 단위의 사랑이 주는 한계효용은 매우 작아. 하지만 만난 지 4월 된 연인 어때요? 아직까지 받은 사랑 얼마 안 돼. 하지만 받으면 받을수록 한계효용이 이렇게 큰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따라서 그 자녀의 행동은 어때? 역설이야, 역설 아니야? 역설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결과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이해. 적절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153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154페이지 보시면 한계효용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첫 번째 비판은 뭡니까? 야, 말이 그렇지 어떻게 만족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겠냐, 뭐 그런 비판. 또 하나는 뭐야? 화폐의 경우에는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고 일정한다고 가정하고 주로 이론을 펼치는데 여러분 돈도 어떻습니까?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더 번 거하고 소득이 1억인 사람이 10만 원 더 버는 거하고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근데 화폐의 경우에는 한계효용 학파에서 한계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건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의 지적이에요. 밑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